비켜 꼬마야, 줄 동전 없어. 송지연의 차가운 말이 고급 병원 입구에 울려 퍼졌다. 낡은 옷을 입고 먼지 묻은 맨발의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돈은 원하지 않아요, 아줌마. 아저씨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연은 얼어붙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감히 그녀 가족의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15년 동안 지연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녔고 실험적인 치료에 수억 원을 썼다. 모두 헛된 노력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리의 아이가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 그녀가 경비원을 부르려던 찰나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한 광경을 목격했다. 10년 넘게 움직임 없이 무감각하게 지내온 그녀의 아버지 강민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소년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그리고 이후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은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리고 때로는 희망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박민지는 세브란스 병원의 넓은 로비를 가로질러 아버지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지만 15년 동안 이곳을 드나들며 이미 그 냄새에는 무감각해진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와 명품 가방이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것들조차 그녀의 깊은 좌절감을 가리지는 못했다. 오늘도 결과는 같군요, 김 선생님. 민지는 방금 상담을 마친 의사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겼다.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15년, 국내 최고의 병원들, 일본, 미국, 독일의 권위 있는 의료진과의 상담,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치료법 시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회사 회장이었던 김준호는 이제 자신의 몸 대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휠체어에 묶여 있었다. 1월의 차가운 공기가 병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왔다. 민지는 아버지의 어깨 위에 담요를 더 단단히 덮어주었다. 준호의 텅 빈 눈빛은 그가 정신적으로 이미 포기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때 강인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깊은 주름과 무표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아저씨를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갑작스럽게 침묵을 깨뜨렸다. 민지는 짜증 섞인 시선을 들어 올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그곳에는 약 12살로 보이는 마른 소년이 서 있었다. 그의 옷은 낡고 때가 묻어 있었으며 낡은 샌들을 신은 발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자신감과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비켜, 꼬마야. 우리한테 구걸할 생각이라면 시간 낭비야.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소년이 똑똑히 말했다. 정말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지는 소년을 무시하고 휠체어를 돌려 출구로 향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들어 휠체어를 멈추게 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준호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어진 목소리로 물었다. 정구예요, 김정구요. 민지는 어이가 없었다.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길거리의 더러운 꼬마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감정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정구는 준호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 진심이에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민지는 아버지와 소년 사이를 날카롭게 가로막았다. 그녀의 하이힐이 병원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부딪혔다. 소년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이런 황당한 대화는 지금 당장 끝내겠어요. 아버지, 가야 합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그녀는 소년에게 돌아서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감히 우리 아버지에게 거짓 희망을 주다니. 너 같은 꼬마가 무슨 의술을 안다고. 정우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의 작은 몸은 긴장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준호를 응시했다. 제가 배운 방법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효과가 있다는 걸 봤어요. 민지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다. 들어봐, 꼬마야.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만났어. 수십억 원을 치료비로 썼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 그런데 네가 무슨... 민지야. 준호의 쉰 목소리가 딸의 말을 자르며 울렸다. 이것은 수년 만에 그가 자발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첫 순간이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 이상한 광경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병원 경비원도 슬슬 그들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 아이는 그냥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민지가 냉정하게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 할머니 영혼에 맹세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꿋꿋하게 서 있었다. 제가 거짓말한다면 지옥에 가도 좋아요. 경비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박 사장님? 민지는 곧바로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네요. 경비원이 정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다. 괜찮아요. 이 아이는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눈을 꾹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상황을 어서 끝내고 싶었다. 정우야, 맞지?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해. 네가 뭘 제안하든 우리는 관심 없어.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 여기 있을 거예요. 아줌마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요. 민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휠체어를 돌려 출구로 향했다. 병원 밖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기사인 정태식이 재빨리 채서 내려와 준호를 채 태우는 것을 도왔다. 차 안에서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미친 날이네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여전히 병원 입구에 서 있는 소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민지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관심, 아니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 아이가 진심인 것 같았어. 준호가 중얼거렸다. 태식이 백미러를 통해 둘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사기꾼이죠. 서울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민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이 만남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표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15년 동안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었는데 이 더러운 거리의 아이가 한마디 말로 그의 관심을 끌어낸 것이다. 그것은 민지의 가슴 속에 익숙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분노,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좌절감.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소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저는 아저씨를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김준호의 대저택은 그의 과거 영광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물이었다. 대리석 기둥과 정교한 조각들이 장식된 이 집은 한국의 경제 발전 시기에 지어진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웅장한 집은 감옥과도 같았다. 사고 이후 저택 전체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개조되었지만 그 화려함은 거주자들의 고통을 가리지 못했다. 민지는 리무진에서 내려 아버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가정부와 간병인들이 서둘러 그를 맞이했지만 준호는 그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병원에서 만난 소년에게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오늘은 좋아하시는 삼계탕이에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식욕이 없구나. 내 방으로 데려다 주렴.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간병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간병인이 준호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는 동안 민지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녀를 방했다. 아버지의 사고 전 그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그 시절의 기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책상에 앉은 민지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소년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말이 황당무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확신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거리의 아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박 사장님, 정태식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식 씨? 그 아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병원 앞에 있어요. 병원 근처 노점에서 물을 파는 할머니에 따르면 그 아이는 거의 1년 동안 매일 병원 주변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민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1년이라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할머니 말로는 그 아이가 주로 물리치료실 창문 근처에서 관찰하고 있었다고 해요. 가끔은 낡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기도 했대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요? 아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민지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태식 씨, 제발요. 그 아이는 그냥 가난한 거리의 아이일 뿐이에요. 아마도 부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겠죠.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고 이후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치료했었는지 계산해 보았다. 수십억 원이 쓸모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을까? 민지는 책상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담요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모순된 감정들이 싸우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온 것을 보고 싶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했다. 고급 침구와 최첨단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춘 그녀의 방은 완벽한 수면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뒤틀리고 있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그녀는 병원에서 만난 소년의 얼굴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저는 아저씨를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15년 동안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 아버지를 다시 걷게 한다는 것. 그것은 꿈일 뿐이었다. 불가능한 꿈. 민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으로 인해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아버지는 그의 건설 회사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준호는 등산을 하러 나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산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는 소식이 왔다. 척수 손상, 의사들의 암울한 진단,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그 이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야 했다. 낮에는 냉혹한 기업가로, 밤에는 절망에 빠진 딸로 살아왔다. 이제 와서 어떻게? 그녀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그런 거짓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아침이 밝았을 때 민지는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침 식사 시간. 그녀는 준호의 방으로 음식 트레이를 가지고 들어갔다.
아버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트레이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물었다. 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생기 있게 보였다. 그는 심지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생각해 봤는데 그가 말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고 싶구나.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제발요. 그 아이는 그냥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잖아요.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말하면서도 넌 아직도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있지 않니? 준호가 조용히 대꾸했다. 스위스의 그 클리닉은, 미국의 그 새로운 재활센터는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찾고 있는 거야.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매달 새로운 연구 논문을 읽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전 세계를 뒤지고 있었다. 다른 건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건 과학이에요. 의학이고요. 그 아이는 그냥 거리의 아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강했다. 확신이, 내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것. 민지는 창가로 걸어가 병원 방향을 바라보았다. 태식의 말처럼 그 아이가 정말로 1년 동안 병원을 관찰했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다면? 한 번만 기회를 주자, 민지야. 준호가 간청했다. 내가 무엇을 잃을 게 있지?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있었다. 희망이라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여기로 데려와서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민지가 천천히 말했다. 그 후에는 다시는 이런 헛된 희망에 기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약속하마. 세브란스 병원 앞, 민지는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병원은 이미 환자들과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병원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전구를 발견했다. 그는 낡은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배낭이 놓여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너무 집중해서 읽고 있어서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여기 있네. 민지가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줌마가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민지는 눈을 굴렸다. 너무 신나하지 마. 나는 단지 네가 어떤 종류의 사기를 치려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사기가 아니에요. 전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말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지는 그의 손에 든 책을 가리켰다. 그게 뭐야? 물리치료 책이에요. 병원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많이 낡았지만 정보는 여전히 유용해요. 민지는 비웃듯 웃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주운 책으로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우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책만이 아니에요. 제가 관찰한 것도 있고 김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있어요. 김 원장이라고? 누구야?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이에요. 은퇴한 생물학 교수셨어요. 제가 창문 밖에서 관찰하는 걸 보시고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화는 점점 더 황당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 그녀는 참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정확히 뭘 원하는 거니?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정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는 취약하게 보였다. 기회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약간의 음식도요. 그 순간 민지는 이 소년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의 옷이 얼마나 해졌는지, 그리고 그의 신발이 얼마나 낡았는지 진정으로 알아차렸다. 그의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어린 얼굴에는 이미 고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너 집은 어디야?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정우는 시선을 회피했다. 요즘은 특별한 장소가 없어요. 내 부모님은? 없어요. 할머니가 절 키우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민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소년을 동정하는 감정이 일어났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동정은 나중에 할 수 있다.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었다. 조하, 정우야, 한 번의 기회를 줄게. 단 한 번. 그녀가 선언했다.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내 감독해. 그리고 모든 것은 녹화될 거야. 아버지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할 거야. 알겠지? 정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줌마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리무진으로 가는 길에 민지는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계속해서 의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눈에서 본 희망의 빛을 떠올렸다. 그것만으로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차 안에서 정우는 경외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이런 고급차를 타보는 것일 테다. 그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의 낡은 배낭은 무릎 위에 꼭 안겨 있었다. 도착하면 민지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규칙을 지켜야 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내 지시를 정확히 따르도록. 정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아줌마. 저는 단지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김준호의 저택에 도착하자 정우의 눈이 커졌다. 웅장한 대문과 넓은 정원을 지나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된 현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소년의 놀란 표정을 무시하며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아버지의 방은 1층에 있어. 사고 후에 모든 것을 개조했거든. 민지가 설명했다. 그녀는 전구에게 신발을 벗고 제공된 슬리퍼를 신으라고 지시했다. 소년의 양말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미술품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었고 바닥은 반들반들한 원목으로 되어 있었다. 정우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마치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 완벽한 공간을 더럽힐 것 같은 느낌이었다. 준호의 방 앞에 도착하자 민지는 잠시 멈춰서서 정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경고할게.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면 넌 큰 공영에 처할 거야. 정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려요. 제 할머니 영혼에 맹세해요. 민지는 문을 열고 전구를 안으로 안내했다. 방은 넓고 밝았으며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준호는 특수 제작된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데려왔어요. 민지가 말했다.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어서 오렴, 정우야. 정우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회장님. 회장님은 그만두고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방구석에 설치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안락 의자에 앉아 경계의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전구는 배낭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제가 몇 가지 운동을 준비했어요. 천천히 시작할 거예요. 1시간 동안 민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정우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준호의 다리에 다양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시했다. 그는 각 동작을 진행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했다. 신경은 전기선과 같아요. 전구가 준호의 다리 근육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며 설명했다. 문제는 대부분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전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신호를 다시 보내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도와야 해요. 민지는 눈을 굴렸지만 아버지가 치료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준호는 질문을 하고 지시를 따르고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사고 이후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참여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전구가 말했다. 김 회장님, 오른쪽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상상만 하세요.
뇌에서 발가락까지 신호를 보내는 것을 상상하세요. 준호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몇 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이제 충분히 봤어.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때 준호가 숨을 헐떡였다. 민지야, 봐. 민지의 시선이 아버지의 발로 향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버지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우연이야. 민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무작위적인 근육 경련일 뿐이야. 다시 해보세요. 전구가 격려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생각해보세요. 준호는 다시 집중했고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이 눈에 띄게 움직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준호의 발가락 움직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민지는 전구에게 저택에서 하룻밤 머물도록 허락했다. 고급스러운 객실이 소년에게 제공되었지만 그는 그 화려함에 압도된 듯했다. 가정부 김명희는 전구에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고 소년은 마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서둘러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10년 이상 준호를 담당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 박사가 긴급히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지가 이 박사에게 설명했다. 아버지가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의도적으로요. 이 박사의 표정은 의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신경 재생의 징후인지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아버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이 박사는 의료 가방을 들고 준호의 방으로 향했다. 민지는 그를 따라갔고 정우도 조용히 뒤를 따랐다. 의사가 들어서자 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생기 있게 그를 맞이했다. 정훈 박사,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준호가 거의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박사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다리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부위를 누르고 반사 반응을 확인하고 복잡한 검사 기구를 사용했다. 그런 다음 준호에게 발가락을 움직여보라고 요청했다. 준호는 집중했고 정말로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박사의 눈이 커졌고 그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몸을 숙였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가 요청했다. 준호는 다시 시도했고 발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이 박사의 표정이 점점 더 경직되었다. 그는 민지에게 고개를 돌려 조용히 물었다. 이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제요. 그 아이가 민지는 전구를 가리켰다. 그가 아버지에게 일종의 치료를 해준 후에요. 이 박사는 전구를 처음 본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계,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바뀌었다. 당신은 교육받지 않은 길거리 아이가 아버님을 만지도록 허락했습니까? 민지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보이잖아요. 결과요? 이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이런 비전문적인 개입이 장기적으로 어떤 해를 끼칠지 알 수 없어요. 정구는 뒤로 물러서며 자신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번졌다. 민지는 갑자기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 박사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저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박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박 사장님,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구에게 잠시 준호와 함께 있으라고 지시했다. 사무실에서 이 박사는 그의 좌절감을 숨기지 않았다. 당신은 아버님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비전문가가 확립된 의료 프로토콜에 간섭하도록 허용함으로써요. 15년 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은 프로토콜 말이죠. 민지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것은 그의 상태가 불가역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그 아이가 제공하는 것은 거짓 희망이고 당신 같은 지적인 여성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됩니다. 민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 아버지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움직였어요. 그게 어떻게 거짓 희망일 수 있죠? 일시적인 신경 반사일 수 있습니다. 또는 오진일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의학적 검사 없이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검사하세요. 민지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이 박사는 그의 안경을 조정하며 한숨을 쉬었다. 내일 병원으로 모시고 오세요. 전체적인 신경학적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 아이가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반항적인 빛이 있었다. 이 박사가 떠난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의사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그녀는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것은 실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생기를 보았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 저택의 넓은 거실에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민지는 앤티크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 박사의 경고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면 그녀는 이 위험한 실험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하고 싶은 욕구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저 실례합니다, 박 사장님. 민지는 고개를 들어 문간에 서 있는 김명희를 보았다. 70대 중반의 이 가정부는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해왔으며 민지에게는 거의 할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무슨 일이에요, 명희 씨?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희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께서 정우 군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식당에서요. 민지의 눈이 커졌다. 식당에서요? 아버지가. 네. 회장님께서 직접 휠체어를 식당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민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사고 이후 자신의 방에서만 식사를 하셨고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식당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작지만 놀라운 변화였다. 알겠어요. 곧 가겠습니다. 명희가 떠난 후 민지는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겼다. 소년이 하루 만에 아버지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놀라웠다. 그녀는 15년 동안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치료법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민지는 전구가 아버지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깨끗하게 씻은 모습이었고 명희가 제공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옷은 분명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그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정구야, 민지가 불렀다. 아버지와 뭐하고 있었어? 소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아, 박 사장님, 할아버지께 오늘 아침에 배운 새로운 운동을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민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박사님이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건 치료가 아니었어요. 전구가 서둘러 대답했다. 그냥 대화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 박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무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민지는 아버지가 테이블 끝에 휠체어를 놓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 민지야. 와서 앉으렴. 우리 정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다. 민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아버지와 정우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준호는 거의 활기차 보였고 소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물리치료, 신경과학, 심지어 준호의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식사 후 준호가 민지에게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갔다. 민지야, 준호가 시작했다. 나는 내일 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하지만 이 박사님이, 이정훈은 좋은 의사야. 하지만 그는 내 상태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어. 그는 내가 절대 회복될 수 없다고 믿고 있어. 그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거예요, 아버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과학은 항상 발전하고 있어. 15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해졌잖느니.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정우의 치료를 계속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래.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단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충돌하고 있었다. 의학적 조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소망을 존중할 것인가.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녀는 그 눈빛을 15년 동안 보지 못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정우의 치료를 계속하도록 허락할게요. 하지만 제가 모든 과정을 감독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 징후라도 보이면 즉시 중단할 거예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고맙다, 딸아. 너는 항상 내 편이었지. 그날 밤 민지는 이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을 전했고 예상대로 의사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건 의학적으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 박사가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은 아버님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의 질이 의학적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15년 동안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고 이제 그것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2주 동안 저택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정우는 매일 3번씩 준호와 함께 치료 세션을 가졌다. 민지는 처음에는 모든 세션을 감독했지만 점차 소년의 전문성과 진지함에 감명을 받아 간간히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세션은 여전히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진전은 느렸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준호는 양쪽 발의 모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주 말에는 발목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다. 의학적으로는 작은 변화였지만 준호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정우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던 가정부들과 경비원들도 점차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명희는 소년의 예의 바른 태도와 열정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를 마치 손자처럼 돌보았다. 어느 저녁 민지는 전구에게 할당된 방을 방문했다. 문을 두드리자 소년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방에 들어서자 민지는 전구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테이블 위에는 물리치료 책과 의학 저널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에는 꼼꼼한 메모와 그림들이 가득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구나. 민지가 말했다. 전구는 빠르게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박 사장님. 내일 할아버지와 시도할 새로운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소년의 노트를 흘끗 보았다. 그의 필체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책상 옆 의자에 앉았다. 정우야,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니? 네 나이의 아이가 이런 의학 지식을 갖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야.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스쳤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까봐 걱정돼요. 난 믿을게,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로?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는 청소부였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하셨어요. 의과대학 청소부? 민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 할머니는 교수들이 버린 책이나 저널들을 가끔 집으로 가져오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읽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인체에 관한 것들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한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림만 봤어요. 나중에 글자도 읽기 시작했고요. 할머니는 제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할머니는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지식의 가치를 아셨거든요. 네, 부모님은?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의 눈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어머니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는 제가 4살 때 우리를 떠나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대요. 민지는 정우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살던 작은 방에 계속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임대료를 낼 방법이 없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저를 쫓아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왜 하필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니? 민지가 궁금해했다. 전구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할머니가 제가 8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한쪽 몸이 마비되셨죠. 우리는 개인 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가져온 책들을 읽고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네가 할머니를 치료했다고?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네, 전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6개월 후에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보건소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민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소년의 진지한 눈빛을 보면 거짓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구나? 네.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지는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과 성숙함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소년의 순수함과 결단력에 감동을 받았다. 김 원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민지가 기억해냈다. 그는 정말로 존재했니? 정우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네, 존재했어요. 김 원장님은 은퇴한 생물학 교수셨어요. 작년에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제가 병원 창문 밖에서 관찰하는 것을 보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금 어디 있니? 정우는 시선을 떨구었다. 돌아가셨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돌아가신 후 김 원장님은 제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분도 저를 떠나셨어요. 민지는 마음이 아팠다. 이 작은 소년이 겪은 상실과 고통이 너무 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정구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전구야. 그녀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있어. 민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전구와의 대화 이후 그녀는 소년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김 원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전구의 이야기는 대체로 진실처럼 들렸지만 김 원장에 관한 부분에서는 소년이 약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진 씨. 민지가 사무실 전화기를 통해 비서를 불렀다. 잠시 들어와 주시겠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들고 문을 열었다. 네, 사장님. 한 가지 조사해 줄 것이 있어요. 김 원장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은퇴한 생물학 교수라고 해요. 이름이 김 원장인가요? 아니면 직함이 원장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네요. 2가지 모두 조사해 보세요. 아마도 이름일 것 같아요. 수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정보는요?
작년에 약 6개월 동안 입원했다고 해요. 아마 다리 문제로요. 그리고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전구에 따르면 그는 돌아가셨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민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와 전구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몇 주 전보다 훨씬 더 똑바르고 생기 있어 보였다. 그는 전구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다. 75년 동안 그는 거의 모든 것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마치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비록 그의 신체적 회복은 미미했지만 정신적 회복은 놀라웠다. 오후 치료 세션 동안 민지는 준호의 방에서 정우의 치료법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마치 숙련된 물리치료사처럼 자신감 있게 준호의 다리를 움직였다. 김 회장님, 오늘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 볼 거예요. 전구가 설명했다. 이건 김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경 재생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지는 김 원장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눈썹을 치켜 올렸다. 소녀는 그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마치 그가 여전히 멘토인 것처럼. 세션이 끝난 후 민지는 전구에게 물었다. 김 원장님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 전구의 표정이 밝아졌다. 김 원장님은 정말 똑똑하셨어요. 모든 질문에 답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항상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다른 어른들은 보통 저를 무시했지만 김 원장님은 달랐어요. 그분이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요. 그분은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정말로 이 김 원장이라는 사람을 깊이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시선을 피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김 원장님은 어느 날 제게 지방에 있는 형님 집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뵙지 못했어요. 민지는 전구가 전체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더 캐물으려 했지만 소년의 슬픈 표정을 보고 그만두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민지의 사무실로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했음을 암시했다. 김 원장에 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김 원장이 아니라 김원희라는 분이셨습니다. 30년 동안 공립학교 생물학 교사로 일하셨고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환자였습니다. 민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전구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네. 부분적으로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김원희 선생님은 7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증명서에 따르면 심장 문제였습니다. 사고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살아있는 형제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독신이셨고 가까운 가족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폴더에서 작은 신문 기사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지역 신문에 부고란이었다. 기사에는 김원희 선생님이 그의 마지막 몇 달의 빛을 가져다 준 젊은 전구에게 책을 남겼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그럼 정우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방으로 가셨다고 말한 걸까? 민지가 중얼거렸다. 아마도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 아이에게 김 선생님은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우는 왜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그가 감추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 김 선생님의 소지품은 어떻게 됐지? 민지가 물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개인 물품은 그의 지시에 따라 전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로 책과 노트였다고 합니다. 민지는 일어나 방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소년이 그녀에게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상실감 때문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가? 수진 씨, 정우를 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민지가 결정했다.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겠어요. 정우는 민지의 사무실로 들어서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손을 앞에서 모은 채 서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소년을 바라보았다. 정구야, 김원희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 소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어떻게? 내가 알아봤어. 김 원장이 아니라 김원희 선생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지방으로 가신 게 아니라 7개월 전에 돌아가셨어. 정우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한 발짝 다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나는 네가 김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거짓말은 우리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제가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실까 봐 두려웠어요. 정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원장님, 아니, 김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민지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 부구에도 나와 있어. 그분이 너에게 책을 남기셨다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책과 노트를 주셨어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떠나시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민지의 마음이 아팠다. 이 작은 소년이 얼마나 많은 상실을 겪었는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유일한 멘토까지. 미안해, 정우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구는 눈물을 훔쳤다. 김 선생님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선생님만이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가셨어요. 이제 나와 아버지가 있잖아.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순간 수진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김 회장님 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지는 즉시 일어나 정우와 함께 준호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정부 명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물었다. 마 회장님이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명희가 설명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괜찮아, 민지야. 그냥 일시적인 통증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지는 즉시 의사를 부르라고 지시했다. 정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민지가 물었다. 아버지가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하셨니? 정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운동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준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민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정우는 한쪽 구석에 서서 공포에 질린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잘못이에요.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민지는 소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들것에 실어 나르느라 바빴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구급차에 타야 했다. 정우야, 집에서 기다려.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녀가 급하게 말했다. 구급차가 떠나는 동안 민지는 창밖으로 전구가 수치심과 공포로 얼어붙은 차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실수였을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 정우의 치료 때문일까?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맥박은 약하지만 규칙적이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그의 얼굴에 대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민지가 속삭였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준호의 주변을 빠르게 돌아다녔고 민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괜찮아 보였다. 오히려 몇 주 만에 가장 좋은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박 사장님, 의사가 마침내 민지에게 다가왔다. 아버님의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 폐색전증입니다. 혈전이 떨어져 폐로 이동했어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심각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혈전이요? 어떻게 이런 일은 오랜 기간 활동이 제한된 환자들에게 흔한 합병증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신체 활동을 증가시킨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즉시 정우의 치료를 떠올렸다. 그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회복 가능성은요?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어떤 형태의 물리치료도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절대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병실로 들어갔다. 준호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지만 눈은 열려 있었다. 아버지, 민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아버지가 괜찮으시다고 전화해 드릴게요. 준호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준호의 숨이 가빠졌다. 민지는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다시 그의 얼굴에 올려주었다.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병원 복도에서 민지는 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식 씨, 정우는 어떤가요? 아직 집에 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태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소년이 짐을 싸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를 막아요. 내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상태가 정우의 치료 때문이라는 의사의 암시에 화가 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도 내심 그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전구가 현관에 작은 배낭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어디 가려고? 민지가 물었다. 죄송해요, 박 사장님. 전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할아버지를 다치게 했어요. 더 이상 저를 여기 두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내 결정이 아니야.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괜찮으셔. 그리고 그는 네가 걱정돼. 전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나 봐요. 저는 할아버지를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지는 전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제발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민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정우는 재빨리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민지는 그를 뒤쫓으려 했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졌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쫓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를 보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병, 정우의 도주. 사장님, 명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소년이 이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구겨진 종이었다. 민지는 그것을 펼쳐보았다. 민지 씨, 아저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해합니다.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저씨에게 제 노트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운동을 계속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민지는 쪽지를 꽉 쥐었다. 소년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사건 직후 잠시 동안 그녀도 정말로 그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사흘 후 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의사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정태식이 준호를 휠체어에 태우고 리무진에서 내릴 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우는 어디 있니? 그가 물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하지만 준호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말해라, 민지야.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구가 떠났어요. 아버지 사고 직후에요.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에요. 정우는 민지야, 준호가 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우리는 그를 찾아야 해. 그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함께 일을 마치지 않았어. 민지는 아버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놀랐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아버지, 정우의 치료가 위험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나는 이정훈 박사의 안정을 15년 동안 취했어. 그리고 그것이 내게 준 것은 무엇이지? 아무것도. 전구가 내게 준 몇 주는 그 15년보다 더 가치 있었어. 준호의 열정적인 주장에 놀란 민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정우에게 이렇게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관계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전구를 찾아볼게요. 민지가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먼저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집안에서 민지는 가장 신뢰하는 직원들을 모았다. 정태식, 명희, 그리고 수진이 거실에 모였다. 우리는 정우를 찾아야 해요. 민지가 발표했다. 누구든 그가 어디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정태식이 말했다. 제가 몇 번 전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비가 올 때 광화문 근처의 육교 아래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 씨, 저와 함께 가주세요. 수진 씨, 아버지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명희 씨, 정구가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그의 방을 준비해 주세요. 명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사장님. 저는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회장님께 정말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민지와 정태식은 검은 제네시스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정우에 대해 모순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발병이 전우의 치료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구가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를 돕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었다. 태식 씨, 전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다. 정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사장님. 그의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하고 현명해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어떤 선함이 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것을 느꼈다. 정우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함과 선함을 잃지 않은 영혼의 빛이었다. 광화문에 도착하자 그들은 정태식이 언급한 육교를 찾아갔다. 육교 아래에는 몇몇 노숙자들이 판지와 담요로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민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다. 전구라는 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12살 정도 되고 마른 체구의 똑똑한 아이예요. 나이든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그 꼬마 의사 말이군요. 여기서 몇 번 잤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종로 근처에 이모 할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가끔 그 아이를 돌봐주곤 했죠.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세종로 근처에서 이모 할머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지와 정태식은 거리의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물어보며 동네를 돌아다녔다.
마침내 한 채소 가게 주인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이모 할머니요. 아, 박이모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골목 안쪽에 사세요.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은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갔다. 골목 끝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작은 건물이 있었다. 문 위에는 박이모 수선집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전구가 정말 이곳에 있을까? 문을 두드리자 회색 머리에 친절한 얼굴을 가진 70대 여성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전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나요? 여성의 눈이 경계심으로 좁아졌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박민지입니다. 전구가 최근까지 저희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 그 부자 아가씨군요. 여성이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전구가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칠 전에 울면서 여기 왔어요.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해가 있었어요. 정우는 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를 다시 모시러 왔습니다. 박이모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민지의 진심을 간파하려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더 넓게 열었다. 들어오세요. 정우는 안에 있어요. 민지는 정태식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작았지만 깔끔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재봉틀이 놓여 있었다. 작은 거실에서 민지는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전구를 발견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소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정우야, 민지가 부드럽게 불렀다. 소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민지 씨,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민지는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널 찾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셔서 널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어. 정우의 눈에 걱정이 가득 찼다. 아저씨는 어떠세요? 제가 해를 끼치지 않았기를. 그는 괜찮아, 정우야. 민지가 안심시켰다. 사실 의사들은 그의 상태에서 어떤 환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설명했어. 네 잘못이 아니었어. 전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정말인가요?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이야. 사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 그 휠체어에 갇혀 15년 더 사는 것보다 다시 걷기 위해 노력하다 죽는 것이 낫다고. 정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네가 그에게 준 희망을 소중히 여기셔. 네가 없는 며칠 동안 그는 계속 널 물어보셨어. 박이모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차 2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그녀는 정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며 말했다. 이 아가씨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정우야. 네가 이 며칠 동안 얼마나 슬퍼했는지 봤단다. 그 할아버지와 내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게 분명해.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적였다. 제가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와 함께 영구적으로 살길 바래. 전구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요? 정말이야. 넌 적절한 학교에 다니고 의학에 대한 내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어. 그리고 물론 계속해서 아버지를 도울 수도 있고. 저를 입양하시겠다는 건가요? 전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결정이 충동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옳다고 느꼈다. 일단은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해.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함께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말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민지는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정구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이미 가족이야, 정구야. 이제 집에 가자.
그날 밤 민지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구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손을 뻗어 소년의 팔을 잡았다.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정우야. 이제 우리 함께 계속 노력하자. 정우의 귀환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지는 소년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덕분에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우는 이제 저택의 정식 거주자가 되었고 그의 방은 더 이상 손님방이 아닌 그의 개인 공간으로 꾸며졌다. 준호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의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정우의 치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민지가 의학 전문가의 감독을 고집했다. 10년 이상 준호를 담당해온 이정훈 박사가 이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에 민지는 새로운 의사를 찾아야 했다. 윤재호 박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민지가 아버지의 방에서 말했다. 중년의 신경과 의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윤 박사님은 신경재생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정우의 치료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새 의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보나요? 아니면 진짜로 도움을 주고 싶으신 건가요? 윤 박사는 빙그레 웃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모두입니다. 정우군의 접근법은 기존 의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는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계속할 수 있겠군요. 그날 오후 정우는 윤 박사의 감독해 준호와의 세션을 재개했다. 의사는 모든 단계를 꼼꼼히 기록하고 정우에게 각 운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 소년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때로는 의학 용어까지 정확하게 사용했다. 놀랍군요. 윤 박사가 세션 후에 민지에게 말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김 회장님의 근육 반응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지가 물었다. 네, 하지만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의 합병증은 아마도 너무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과 직원들이 모두 식당에 모였다. 준호는 식탁 맨 위에 앉아 있었고 민지와 전구가 양옆에 앉았다. 명희가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민지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정우의 공식적인 환영 파티이자 아버지의 건강한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정우는 포도주스가 담긴 잔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식사 중에 민지는 목을 가다듬었다. 사실 오늘 저녁에 발표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서류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새 출발 프로젝트의 계획서예요. 새 출발 프로젝트? 준호가 궁금해했다. 네, 아버지. 저는 정우의 치료법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재활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기존 의학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위한 장소요. 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민지야, 이건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구가 아버지에게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요. 전구는 입을 벌린 채 민지를 바라보았다. 저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 네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내 방법을 문서화하고 연구할 거야. 윤 박사님이 도와주실 거고.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물론이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이미 대부분의 의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인 교육뿐이야.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식탁볼을 꽉 쥐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지는 손을 뻗어 정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이제 그 기회가 왔어. 정우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정우는 자신의 방 창문 앞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할머니와 김 선생님을 생각했다. 그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까?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저택의 다른 쪽에서 민지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온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른다. 정우의 공식 입양 서류가 승인되기까지 2개월이 걸렸다. 민지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그녀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했지만 법적 절차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정우는 저택에서 임시가족 구성원으로 생활했다. 내일이 큰 날이구나. 민지가 정우의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소녀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물리학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네, 민지 씨, 조금 긴장돼요. 이제 그냥 민지라고 불러도 돼. 그녀가 말했다. 아니면 원한다면 어머니라고도. 정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민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일부터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후로 누군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정말 가족을 원해요. 민지는 소년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여전히 놀라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꽁꽁 얼려두었다. 그러나 전구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아. 민지가 말했다. 네가 온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할아버지도 제게 특별해요. 전구가 말했다. 김 선생님 이후로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어른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명희는 전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정태식은 차에 특별한 장식을 달았다. 모든 직원들이 최고의 제복을 입고 기대에 차 있었다. 준호는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 이제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서 있을 수 있었고 양쪽 다리에서 상당한 감각을 되찾았다. 민지와 전구가 법원에서 돌아왔을 때 준호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옆에는 윤 박사가 서 있었다. 어떻게 됐니?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공식 서류를 들어보였다. 모든 것이 승인됐어요. 정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에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팔을 벌려 전구를 안았다. 축하한다, 손자야. 정우는 준호를 꽉 안았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 회장님의 척수에서 새로운 신경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구군의 치료가 실제로 신경 재생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언젠가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윤 박사가 대답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회복은 현대의학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녁에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민지는 전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의사가운과 청진기였다. 네가 언젠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정우는 선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가운을 입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 컸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났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며 속삭였다. 민지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녀는 정우를 꽉 안았다. 15년 동안 그녀는 냉철한 비즈니스 우먼으로 살아왔다. 감정을 보이는 것은 약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작은 소년의 품에 안겨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2년이 흘렀다. 정우는 이제 14세가 되었고 서울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뛰어난 지능 덕분에 그는 자신의 나이보다 한 학년 위에 배정되었다. 학교에서는 그가 의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정우의 진정한 교육은 방과 후에 이루어졌다. 윤재호 박사의 지도 아래 그는 준호의 치료를 계속했고 동시에 공식적인 의학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윤 박사는 소년의 타고난 재능과 직관력에 계속해서 놀라워했다. 이 아이는 천재야. 윤 박사가 민지에게 말했다. 그는 복잡한 의학 개념을 마치 본능적으로 이해해. 물론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그의 잠재력은 무한해. 준호의 진전은 느리지만 꾸준했다. 치료 시작 6개월 후 그는 평행봉의 지지를 받아 몇 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1년 후에는 지팡이를 사용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누가 15년 전에 내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말했다면 나는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야. 준호가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말했다. 전구가 그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몸은 항상 회복할 능력이 있었어요. 전구가 대답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받지 못했을 뿐이죠. 준호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휠체어에 갇혀 있었을 거야. 한편 민지는 새 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강남에 대규모 부지를 구입했고 최첨단 재활센터 건설이 한창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현대의학과 대체치료법을 결합해 기존 의학에서 포기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다. 이정훈 박사를 포함한 여러 권위 있는 의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준호의 극적인 회복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였다. 윤재호 박사는 정우의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을 맡았다.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의학저널에 발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많은 거부와 비판을 받았지만 점차 일부 의료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관찰한 신경재생은 기존 의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윤 박사가 한 의학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던 고아였던 그는 이제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 할머니와 김 선생님을 그리워했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안정감과 목적의식을 주었다. 너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민지가 어느 날 저녁 전구에게 말했다. 특히 나를. 나는 예전의 감정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어.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알아. 정우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했어요.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잘 곳이 있을지.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매우 밝을 거야.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새 출발 재활센터의 개원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전구가 준호를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에 예정되어 있었다. 세계 각지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기로 했고 여러 언론사들도 이 행사를 취재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전구가 말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지. 준호가 지혜롭게 대답했다. 새 출발 재활센터의 개원식 날, 서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현대적인 건물 앞에는 붉은 리본이 장식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센터의 유리 외벽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새 출발이라는 상징이 당당하게 정면에 새겨져 있었다. 개원식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민지는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그녀가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니까요. 준호와 정우는 저택에 남아 있었다. 준호는 이 중요한 행사를 위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고 정우는 할아버지를 도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긴장되세요, 할아버지. 전구가 준호의 정장 넥타이를 메어주며 물었다. 조금. 준호가 인정했다.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야. 3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 정우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정태식이 리무진을 준비했고 그들은 개원식 장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그는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휠체어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모두 한 작은 소년 덕분에. 센터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정장을 입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과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정우야, 와줘서 고마워. 모든 것이 준비됐어. 준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전구가 그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준호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16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독립감을 느꼈다. 개원식 무대가 센터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었다. 민지가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출발 재활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민지는 정우와 준호를 무대로 초대했다. 정우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무대에 올랐고 준호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3년 전 우리 가족은 한 특별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민지가 계속했다. 그 소년은 전통 의학이 포기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민지는 뒤로 물러서서 준호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준호는 지팡이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러분, 저는 16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들은 제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준호는 관중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천천히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을 뻗어 전구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다. 이 소년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아무리 약해져도 인간의 의지는 끝없이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는 정우의 손을 잡고 지팡이 없이 무대를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토록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16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몇 걸음에 불과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다. 정우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는 준호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걸었다. 그들이 붉은 리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함께 세 사람은 리본을 자르며 새 출발 재활센터의 공식 개원을 선언했다. 박수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개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승리였다. 인간 정신의 승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작은 소년의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